지난 시간 독소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소련이 독일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시작한 바그라티온 전투. 자, 과연 어떤 작전이 이어질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그리고 임철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우리 태상호 기자님께서 스페셜 MC로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허준 씨 없을 때 저희가 바그라티온 작전에 대해서 이제 살짝 발을 담궜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 이 작전과 함께 더불어서 베를린 공방전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작전은 사실상 스탈린의 큰 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서방 측에 요구할 때는 우리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냐, 니네도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을 패망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은 이미 그 전후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벌써 단순히 군사작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전후에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침이 딱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조건 죽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군은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목적이 어차피 독일군은 지는 거야. 그렇다면 가능한 한 민간인 병사들 희생 없이 전쟁을 끝내야 돼. 이게 목적이고 이쪽은 더 죽든 상관없다. 무조건 가서 저쪽 라인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전쟁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게요, 스탈린의 스케치북이 진짜 컸대요. 그래서 엄청 크니까 엄청 크게 그려서 네, 어쩔 딱딱이만 수 하네요. 없- 예. 근데 바그라티온 작전 그렇다면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세를 굉장히 잘 준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진행합니까? 소련군은 6월 19일부터 파르티잔 14만 명을 동원해서 독일군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0일부로 드디어 소련군의 166개 사단, 총병력 125만 4천 명이 공격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 선봉에 2,715대의 전차가 돌격을 할 예정이었고요. 무려 1,355문의 자주포와 2만 4천 문의 야포 및 박격포, 그리고 2,306문의 카츄사 로켓이 독일군을 두들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급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매일 100편의 열차가 1만 2천 대의 트럭을 동원을 해서 보급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각 전선군들은 7만 대의 트럭을 각각 동원을 해가지고 일선 부대까지 이걸 또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 숫자가 엄청 많고 충분할 것 같지만 네. 이 정도 수송량은 일선 부대가 하루에 필요한 연료의 4분의 1, 탄약의 5분의 1 정도 가용한 수준이에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만 명이 4분의 1 넘어가니까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련군들은 결국은 탄이 없으니까 총알바지로 나서야 될 운명인 거죠. 근데 이것도 소련도 사람이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을 바꿉니다. 그게 이제 정찰을 전투로 발전시키는 개념인데 일부 대대급 부대들을 내보내서 위력 정찰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운 좋아서 얻어 걸려가지고 어느 한 군데의 돌파구가 조그맣게 생기면 거기에 점점 더 많은 부대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넣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넓어지겠죠. 네. 그럼 거기로 이제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집어넣어서 중심으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련군들을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때쯤부터는 소련군의 항공기들이, 공격기들이 근접 항공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술적 변화가 이제 이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지상군을 공격하는 근접 전투, 이 항공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한 거 있으니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동부전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의 주력, 이 중부집단군을 경멸하기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 이제 시작이 되나요? 제1단계 작전의 목표는 중부집단군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텝스크, 오르샤, 모길레프 방면으로 대공세를 실시를 합니다. 6월 22일 05시에 드디어 비텝스크의 북서쪽에서 마그라마니가 지휘하는 소련의 제1발트 전선군이 첫 번째 포격을 시작을 하고요. 정찰 대대들이 독일군의 방어 진지로 접근을 합니다. 이들이 독일군과 치열하게 백변전을 벌이면서
돌파구가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독일군도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은 근데 이제 이 지역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 사령관의 이름이 라인하르트 상급 대장인데 소련군은 서쪽인 폴로츠크로 진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대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쪽에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는 잘 안 올 거야 라고 해서 좀 노력을 좀 덜 기울인 독일 제9군단의 정면으로 엄청난 수의 소련군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소련의 제6근위군이 독일군의 방어지대를 돌파해서 시로티노를 점령을 했고요. 슈밀리노에서는 완강하게 독일군이 저항을 했어요. 그러자 소련군이 이 슈밀리노라는 지역 전체를 뒤덮는 카투사 로켓을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당연히 괴물이었죠. 그래서 소련의 제6근위군과 제43군단은 10마일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련 정찰기들이 상공에서 드비나강 쪽으로 향하는 대규모의 독일군들을 발견을 해요. 6월 24일에 저 독일군들이 드비나강에 도착을 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면 소련군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당장 건너가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조 뗏목, 널빤지, 조각배 아무거나 집어들고 이제 보병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중장비는 뒤에 다 놓고 몸만 건너가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도 계속 돌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소련군의 2개 군단이 비텝스크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제3 벨로루시 전선군 이하의 제39군이 비텝스크를 포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로코스포스크의 제1 벨로루시 전선군 이하의 4개 군이 보브루이스크 방향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독일 제9군은 이때쯤부터 이중으로 포위당하기 시작합니다. 6월 25일부터는 전날부터 독일군 4개 사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어내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가용한 항공기를 총동원해서 이 사단 자체를 가루로 만든 겁니다.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은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비텝스크 포위망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도시 사수를 명령을 했어요. 끝까지 지켜! 라고 명령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본인도 느꼈는지 독일 53군단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퇴각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미 이때 너무 늦어버렸죠. 포위가 돼 있잖아요. 네, 모든 퇴로가 다 차단당했습니다. 독일군이 무려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2만 명이 전사하고 군단장, 참모장이 포로로 잡히고.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어디든 구멍은 있어요. 돌파구를 내고 탈출을 하는데 이게 이중포위라 소련군들이 다 알고 기다리고 있어. 어찌됐든 히틀러가 계속 그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 때문에 애꿎은 독일군들만 피해가 더 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소련군은 남은 독일군에 대해서 포위망을 좁혀갔겠죠? 맞습니다. 6월 27일부로 소련의 제49, 제50군이 물밀듯이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모길레프라는 지역을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해서 또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리 포위를 했다고 해도 포위된 부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위된 부대들은 그만큼 이동 동선이 짧으니까 내선의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 것이다라고만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화력 경매 구역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군들은 그거를 분석을 안 했나 봐요. 무지성 돌격을 하다가 그 화력 경매 구역에 걸려서 참패를 합니다. 의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몰아붙여서 죽던지 말던지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제80 돌격으로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독일군은 최후를 직감을 하고 도시 안에서 남은 보급품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급품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가까지 다 파괴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도시들에서 반복이 돼요. 제1 벨로루시 전선 사령관 로코스포스키는 이거를 보고 나서 대규모 탈출 징후가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만 2천 발이나 되는 항공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부순 것보다 본인들이 더 많이 부셨어요. 독일 중부 집단군은 이제 8개 사단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소련군 총사령부에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진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여간 이런 상태에서 독일군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공중보급 한번 하고
참 가끔 보면 전쟁에 희한한 거 있어. 뻔히 아무 의미 없는 거 알면서도 미안한지 한번 해줍니다. 정말 별거 없는 건데 진짜 이건 마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이 주고 떠나가죠. 그 남은 애들은 어떻게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남아있던 독일군들이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유전사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보이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걸 믿죠. 네,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의 이 중부 집단군은 거의 전멸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보이는데도 히틀러는 이 상황을 거의 뭐 부정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뭐 말씀하셨던 이런 것처럼. 거죠. 근데 밑에 독일 그 참모부 예하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해주는 갈렌 장군이나 뭐 동방정보부의 장교들은 이거 큰일 난다 하는 보고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히틀러와 그 측근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망상적으로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북부 집단군에서 2개 사단을 빼와서 지금 저 중부 집단군을 공격하는 소련군의 옆구리를 쳐라 라고 반격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고. 2개 사단으로 100만이 넘는 대군의 옆구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서 와. 여기서 좋았다. 그 정도의 느낌도 안 날 거예요, 아마. 당시 소련군은 2선, 3선에도 무한한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줄 알고 막강한 예비대를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배당을 해줘요. 결과적으로 소련의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84만 명, 전차 자주포 1,600문, 야포 및 박격포 14,000문, 항공기 2,800대, 거의 3대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독일군이 엄청 와해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기록보다 훨씬 허약했다라는 설도 많아요. 이 꼭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대대가 남아있다고 해도 구멍 뻥뻥 난 2개 대대보다 제대로 남아있는 1개 대대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군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숫자적인 전력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이제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될 장면 하나가 또 공개가 되는데 이 지역에 마이다네크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소련군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만 독일군이 7만 8천 명 이상을 학살을 해서 시체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만 5만 9천 명이 학살되어 있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 이걸 보니까 저놈의 나치 놈들 악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런데 소련군이 잘 나가기만 했냐? 아니에요. 보급선을 추월해도 너무 추월해서 전진을 해대니까 스타브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빨리 저거 보급품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독일군의 병력 지원이 더 빨랐어요. 독일군이 기갑과 보병을 더 빨리 집어넣어서 소련군의 제11군단 그리고 제2근위기병군단이 패퇴당합니다. 티거 그리고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선 이런 느낌. 여기를 잃으면 이젠 독일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소련군은 그래도 진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시에들체까지 함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르샤바로 향하는 진공로가 열렸거든요. 요 시점에는 이제 바르샤바에 공군 출신의 슈타엘 장군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방어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1일에 폴란드 민간인들 동원해서 참호선 구축하고 뭐 이것저것 짓고 있었는데 작업 시작한 지 5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바르샤바 시내 안에서 폴란드 국내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마침내 이 폴란드 동부 전역까지 장악한 소련군입니다. 거기다가 바르샤바에서는 시민들의 봉기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군 입장에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완전 3연초가 아닌가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는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1944년 8월 1일에 폴란드 내의 국내군,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조직 같은 이런 조직들이 영국의 망명해 있던 자유폴란드군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꼭 우리 남북한 갈려 있었던 것처럼 폴란드군도 굳이 따지면 절반은 소련군에 들어가 있어요. 폴란드군도 한 몇 개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폴란드군이라고 서방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군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서방 세력들이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병력이 4만 정도였고 당시 소련군이 바르샤바 15km 지점까지 진격해서 포성이 들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봉기를 합니다. 병력이 4만 정도의 10일 정도의 물자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이걸 건수 잡아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민들이 봉기하지 않았느냐. 스탈린은 정말 경노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뚫고 들어갔는데 비 올리고. 뚫고 들어가는데 니네가 봉기해서 또 니네 땅 하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소련군도 아까 말씀하신 폴란드에서 좀 고전을 했고 더 이상 보급이 안 돼. 이미 전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공세 종말점이 한참 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해야 될 때였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래도 밀어붙여 왔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세를 중단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수작전을 대규모 공수작전을 시행하는데 문제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돌아올 연료를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못 실어요. 사실 그 당시 비행기 가지고 10,000명, 40,000명이 쓸 수 있는 군수품을 투하한다는 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보고 소련 측 진영 비행장을 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줍니다. 대공 지원도 안 해줍니다. 이건 스탈린이 먹어야 공산 진영이 되는데 이게 봉기 세력이 먹으면 자유 진영이 되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거 다 끝나고 들어갈 거야. 지금 이 마음인 거네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 말 할 때는 항상 계산이 서 있죠. 네. 우리도 그랬지만 만약 해방이 됐는데 뭐 광복군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하고 팔로군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느냐를 물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이들이 차지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자유 폴란드군이 이렇게 노력해서 폴란드가 해방되는데 공을 세웠다는 걸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탈린이 일으킨 강진 덕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이 쓰나미는 이 바그라티온 전투를 당연히 소련의 승리로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독일은 버틸 수가 없겠는데 싶은 이 순간 시작되는 것이 정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살살 들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준비 잘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독일의 동맹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까지 장악한다. 한편 서부 전선에서는 히틀러가 벌인 최후의 도박인 아르덴 대공세가 실패하면서 나치 독일은 패망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이후 소련군 사령부는 베를린을 향한 마지막 공세에서 독소전의 영웅 슈코프와 호네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데 독소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 베를린 공방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